승무패 1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알메리아와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공교롭게도 양 팀이 홈에서 홈발을 제대로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홈 경기를 치르는 알메리아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양 팀 모두 핵심 자원의 전력 누수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한 상태이고 카디스는 수비 공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 팀의 전력 누수에 따른 유불리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봤을 때 주전 골키퍼 레데스마 선수가 결정하는 카디스 쪽의 전력 누수가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선방 지표 통계인데 카디스가 경기당 선방이 4.2회로 가장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카디스가 상대에게 슈팅을 많이 허용을 해도 이 레데스마 골키퍼가 선방을 많이 해주면서 카디스의 골문을 지켜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도 카디스가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때 카디스의 레데스마 골키퍼가 선방 8개를 보여주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는 카디스의 골문이 굉장히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카디스가 백업 골키퍼가 2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 백업 두 선수는 올 시즌 라리가 경기에 출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레데스마 골키퍼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레데스마가 빠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카디스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카르셀렌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주전 수비수 팔리 선수 또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비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비 공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라리가 전체 3등을 달리고 있는데 반면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있는 카디스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라리가의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인데 알메리아가 3등을 달리고 있고 카디스도 6등을 달릴 정도로 홈에서 양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아주 개판을 죽인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최근에 10경기 4승 6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최근에 1무 3패로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경기당 평균 승점이 0.25밖에 안 되는데 홈에서는 1.69점으로 급상승하면서 홈에서는 바르셀로나도 제압을 할 정도로 홈발을 알메리아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알메리아도 주전 중앙수비 자원인 아키에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투레라는 공격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알메리아도 전력 누수가 적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메리아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투레라는 공격수가 알메리아에서 리그 6골을 넣었는데 그 리그 6골을 분석을 해봤을 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은 한 골로 적은 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투레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알메리아의 강점인 세트피스 한 방은 여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메리아 특유의 홈발과 카디스의 레데스마 골키퍼를 비롯한 수비 전력 누수, 알메리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고려하면 근소하게 알메리아 사이드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카디스가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다가 라리가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본머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본머스 쪽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본머스의 경기력 자체만 놓고 보면 아스톤 빌라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다분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본머스가 리그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에서 그 2패가 우승 후보인 아스날과 맨시티에게 당한 패배였고 심지어 아스날전 같은 경우에는 2대3으로 아쉽게 종료 직전에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한 경기력을 강팀을 상대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머스의 최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측면 자원인 와타라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 빌링 선수의 골 결정력도 2경기 연속골로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빌라 역시 리그 3경기 2승 1무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하면서 최근에 7경기 6골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와킨스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골을 넣어줘야 되는 부엔디아나 베일리 같은 선수들의 최근에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은 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득점 5골로 최소 득점 공동 3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머스가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본머스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머스는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빌라보다 2골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본머스가 재미를 보는 그림도 충분히 이 매치업에서는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맞대결 상성이 최근에 빌라가 본머스만 만나면 작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맞대결에서도 올 시즌 본머스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빌라이고 최근에 본머스를 상대로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본머스만 만나면 작아졌던 상대 전적도 상당히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 통계인데 아스톤 빌라가 역습 득점이 4골로 역습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가 홈과 원정에서 이 무게중심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팀이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올 시즌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인 51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외로 역습 실점은 딱 2골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은 본머스를 상대로 빌라가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구조적인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본머스의 괜찮은 경기력과 빌라에 대한 천정 면모 그리고 구조적으로 빌라의 강점인 역습이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본머스의 낮은 수비 무게중심까지 고려하면 의외로 빌라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본머스가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머스도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본머스의 약점을 고려했을 때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빌라로서는 중원에서 패스와 태클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점 역시 적지 않은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브렌트포드 쪽이 우세해 보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직전 사우스햄튼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예열을 마친 상황이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이에아나초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5경기 한 골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스터가 백업 공격수 다카라는 선수가 첼시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이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한 브렌트포드인데,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레스터가 세트피스로만 9골을 실점을 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주전 수비수 바우트파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브렌트포드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최근에 레스터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5경기 4승 1무의 상대전적 우위가 있고 1차전 맞대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스터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최근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4경기 3골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레스터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을 높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무려 11번으로 뉴캐슬과 함께 최다 무자비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주중에 사우스햄튼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왕성하게 펼치는 팀이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레스터가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터가 제가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2m가량의 장신 수비수인 이 수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그래도 레스터가 수비 상황에서 제공권이 강화가 된 점 역시 레스터에게는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스터의 천적 면모와 체력적인 우위, 브렌트포드의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사우스햄튼의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셀레스 감독 대행의 특징을 이해를 한다면 토트넘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레스 사우스햄튼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의 왕성한 전방 압박 전술을 주입을 했었던 이 하센이틀 전 감독의 축구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셀레스 감독 대행이 부임하고 첫 경기였던 2월 18일 첼시전을 사우스햄튼이 1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2월 18일부터 주중에 펼쳐졌던 브렌트포드전이 있었던 3월 15일까지의 제가 전방 압박 통계를 가져왔는데 이 사우스햄튼이 꼴찌팀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8번째로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PPDA 수치가 낮게 나올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빡센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우스햄튼이 여전히 이 셀레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하센히틀 감독 체제 못지않게 전방 압박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하센히틀 감독 체제에서도 그랬듯이 사우스햄튼이 왕성한 전방 압박을 가져갔을 때 손흥민과 해리 케인 콤비를 앞세운 역습으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손흥민과 해리 케인 선수가 유독 사우스햄튼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녔던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사우스햄튼전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4경기를 맞대결을 치러서 무려 10골 5개의 도움을 올린 이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한 팀을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 바로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리 케인 선수 역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리그 15경기를 치러서 무려 11골 6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사우스햄튼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압박 기조를 유지를 할 경우에는 이 손캐 듀오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으로 사우스햄튼이 뒷공간이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중에 브랜트포드전에서도 이 사우스햄튼이 브랜트포드의 세트피스로 선제 실점을 당했다는 점에서 브랜트포드 못지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자랑하는 토트넘에게도 충분히 세트피스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토트넘이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지만,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성적이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홈에서는 2승 3무 8패로 최소 승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 쪽으로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리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현재 울버햄튼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많이 몰린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꼴등팀이라서 리즈의 승리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울버햄튼전을 앞두고 리즈의 주포 공격수인 로드리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로드리고 선수가 최근에 울버햄튼을 상대로 3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로드리고가 돌아온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리즈에 부진했던 공격 자원인 벤포드 선수 역시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다소 행운의 굴절골로 9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벤포드 로드리고 콤비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4경기만 놓고 보면 리즈가 2승 1무 1패로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 역시 리즈 사이드도 가져가 봄직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울버햄튼 역시 최근에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홈에서는 리그 4경기 3승 1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직전 경기 이삭줍기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즈가 주전 미드필더인 타일러 아담스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네베스를 축으로 한 퀄리티 있는 중원이 리즈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리즈가 그라시아 감독 부임 이후에는 이 전방 압박 강도가 조금은 약해진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팀이고, 그렇게 된다면 울버햄튼 역시 아다마 트라오레나 황희찬 같이 빠르고 직선적인 선수들을 앞세운 측면 역습을 통해서 리즈의 골문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라이오와 지로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 5경기 3무 2패 승리가 없는 라이오인데 5경기에서 2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5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상당히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라이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로나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25경기 38골로 라리가 득점 4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상당히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로나의 경우에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인데 실점이 무려 25경기에서 39실점으로 라리가 전체 4등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리그 25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지로나의 불안한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로나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알렉시 가르시아 선수의 기록인데, 이 가르시아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고, 이 빅찬스 메이킹 큰 기회도 가르시아 선수가 그리즈만 선수 다음으로 많이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로나의 공격에 있어서 이 가르시아라는 선수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르시아 선수가 이번 라이오 원정에서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로나가 가르시아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강점인 공격력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지로나의 수비 약점 중에서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세트피스 득점, 실점 통계인데 라이오가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반대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라이오가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 지로나의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로나라는 팀이 후방에서부터 쇼패스 빌드업 공격을 전개를 하는 팀인데 상대의 전방 압박에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헤타페 원정에서 지로나가 2대3 패배를 당했을 때도 헤타페의 전방 압박에 무리해서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다가 공을 빼앗겨서 허무하게 실점을 당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라이오가 전방 압박 지표가 굉장히 빡센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방 압박에 진심으로 임하는 라이오이기 때문에 또다시 지로나가 원정에서 무리하게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고집을 한다면 라이오의 퀄리티 있는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로나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것이 라이오가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3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지로나가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력 그리고 측면 크로스 정확도가 1등인 팀이기 때문에 이 지로나가 최근에 영입생 측면 자원인 치안코우 선수가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안코우를 앞세운 측면 공격을 통해 라이오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방 압박이 굉장히 빡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의 강도에 비해서는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2골로 비교적 저조하기 때문에 이 영양가 없는 압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지로나에게 측면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부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첼시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가 최근에 베테랑 중앙 수비수인 티아고 실바 선수가 빠지면서 수비 공백이 우려가 됐는데 오히려 이 실바 선수가 빠진 이후에 쿨리발리 선수를 축으로 한 3백 수비를 가져가면서 내리 3연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비수 쿨리발리 선수가 3백의 중심이 되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또다시 3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첼시가 핵심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에 3백 수비의 한 축을 담당했던 포파나라는 수비수 역시 타박상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성적이 뒤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에버튼의 원정 승리까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션다이치 감독 부임한 이후에 에버튼이 3승 1무 3패 승점을 10점을 쌓으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한 이 상승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에버튼이 최근에 문제점이었던 것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측면 자원 그레이 선수를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에 배치를 하면서 이 두쿠레 같은 피지컬 좋은 미드필더들을 전방 깊숙이 침투를 시키는 등 변칙적으로 공격진을 꾸리면서 어느 정도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첼시가 의외로 홈에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첼시가 공격력에는 멤버 대비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션다이치 감독 특유의 에버튼의 끈적한 수비력이 나와준다면 에버튼이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봄직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3경기만 놓고 보면 에버튼이 첼시를 상대로 1승 1무 1패로 끈적한 모습이 있었고 모두 1대0이나 1대1 한 콜차 스코어가 많았기 때문에 에버튼의 강등 버프와 첼시의 시원치 않은 공격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7회차 현미경부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